요새 당신이 옳다 책 네. 내신 뒤로 인기가 굉장합니다. 저도 팬인데 네, 지금 고맙습니다. 현재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책 때문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활동이 뭐냐면 너무 아픈 사람이 많고 소리 없이 이렇게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주변에 너무 많아서 심리적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CPR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사한테 가기 전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우리가 CPR, 심폐소생술 간단하게 배워도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심리적으로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걸 말하기 위해서 제일 적절한 어떤 방식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책을 쓰고 나서 심리적 CPR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 한 해였어요. 예. 책이나 강연을 통해서 접하지 못한 분들도 이제 필요한 CPR이잖아요. 간단하게 좀 그 마음의 어떤 CPR이 필요한 분들에게 한번 좀 짤막하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뭐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냥 존재 자체에 주목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리거든요. 그래서 존재 자체에 주목한다는 것이 좀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질문으로 하자면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한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겉보기에는 다 잘 살아가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지금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존재의 핵심, 그 질문이 존재의 핵심을 터치하는 질문이고 그때부터 진짜 그 사람의 육성을 듣기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 뜻밖의 전혀 괜찮지 않은 그 사람의 진짜 육성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가성을 쓰면서 살잖아요. 근데 육성을 드릴 수 있는 질문,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네 생각이 어떠냐? 네 견해가 어떠냐? 네 가치관이 어떠냐? 이런 질문으로 그 사람의 핵심을, 그 사람 존재를 만날 수 없고요. 그것은 상당히 가성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이 어떠냐? 물으면 그 사람 존재 핵심인 육성을 들을 수가 있죠. 책에서 박사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예전에는 성공한 사람들, CEO나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심리나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하셨는데 언제부터선가 사회적으로 뭐 마음이 힘든 분들을 주목하기 시작하셨다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시작한 것인데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나 의사, 너 환자. 나는 가운 입고 저쪽은 환자로 진료실을 병원에 접수를 하고 진료실로 들어온 그런 어떤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평등하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사람을 만나왔어요. 근데 한 15년 전부터 병원을 떠났죠. 그래서 그냥 우리 일상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는 일도 많이 했고요. 동시에 병원 현장을 떠나서 동시에 그 낮에는 우리 사회에 정말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녁이나 주말에는 어떤 계기에 국가폭력 피해자 고문당한 분들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그분들을 만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극과 극인 다양한 사람들을 동시에 15년 동안 만나온 셈이에요. 그랬죠. 극과 극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많이 실제로도 달랐습니까? 거죽으로는 달라 보이나 한 개별적 존재로서의 한 인간의 본질에 들어가면 사실은 다르지 않죠. 만약에 낮에는 대통령이거나
재벌 오너 회장이거나 그러더라도 그 사람의 내면의 가장 그 존재의 핵심을 만나다 보면 어떤 아이의 아빠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부모로부터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 있는 한 개별적인 한 인간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르지 않죠. 예. 예. 근데 우리는 거죽을 보면서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별로 그 층위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니까 목욕탕에서 옷 다 벗고 계급장 다 떼고 제복 다 벗고 액세서리 다 띄고 화장 다 지우고 맨몸으로 목욕탕에서 사람을 만나듯이 저는 사람의 속마음을 자기 깊은 속마음을 듣는 사람을 그런 층위에서 만나니까 그런 층위에서 인간은 다르지 않죠. 모든 인간이 약하고 모든 인간이 불완전하고 사실은 많은 인간이 불안하고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국가폭력 피해자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저 사람들은 살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바닥에 패대기 쳐져 있을 것 같고 뭐 그런데 그 안에 진짜 한 인간의 위험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지경에서도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내면을 보다 보면 정말 장수와 같은 힘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형적인 잣대에 의해서 인식이 되거나 느껴지거나 전혀 그렇지 않죠. 저는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반복적으로 느꼈죠. 예. 진료실에서 이렇게 거리로 나오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냥 우연한 것이었는데요. IMF 때 그때는 제가 그 이전에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였는데 IMF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남자들이 막 그 해고가 돼서 나와서 자살률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고 많은 남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당황하고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주목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맥락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기업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 심리적으로 다들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기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접하기 시작했었죠. 근데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해고가 돼서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았잖아요. 행운으로 그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소수의. 그럼 굉장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약간 생존자 증후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전쟁터에 가는데 동료들이 다 전사하고 떨어져 나가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겪는 심리적인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안에 그 남아있는 행운이라고 우리가 행운아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심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그때 그 연구를 하고 연구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반향이 컸어요. 그러면서 진료실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왔어요. 기업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달라.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사실은 기업에 있는 남자들, 그러니까 40대, 50대, 3, 4, 50대의 남자들은요. 정신과 의사가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과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정도는 내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가는 것은 인생이 다 패배했거나 뭐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가서는 안 될 곳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층위의 사람들이죠. 남자들이 특히 그렇고 중년의 남자들이 그렇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로서는 진료실에서는 잘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즈음에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굉장히 많이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많이 끌렸어요. 그리고 궁금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너무 많이 절감했고
또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진료실을 나와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시작했는데, 우연히 그 시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업의 CEO들도 만나고 재벌 오너 회장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도 만나기 시작하고 막 그 남자들의 속마음을 많이 듣는 일을 막 하기 시작했던 시기에, 그때 민가협의 송소연 총무가 박동훈 선생님이라고 하는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으로 온 가족이 끌려가서 전두환 정권 때 82년 3년 그때, 지금은 다 무죄, 재심해서 무죄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사과를 듣고, 예, 보상도 다 받고 그러셨죠. 근데 그때는 온 가족이 다 끌려가서 장남인 본인은 사형 선고에서 무기로 감형이 됐다가 거의 20년이 다 돼서 수감 교도소에 있다가 나온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민가협의 송소연 총무와 함께 그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의 속마음을 듣기 시작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다 트라우마 피해자셨어요.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의 가족을 만났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수감돼 있을 때 나같이 똑같이 억울한 사람들이 내요병에 있었다, 누가 있었다, 어느 교도소에 있을 때 누가 있었다,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기 시작하고 치유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죠. 그래서 낮에는 기업에 있는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다가, 저녁이나 주말에는 고문 피해자 선생님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일을 그때 동시에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또 그 박동훈 선생님이 네. 그 전두환 정권 때의 어떤 고문, 간첩, 조작된 그 간첩 사건의 피해자죠. 피해자신데, 네. 그때 당시에 또 대학생으로서 또 5.18을 보고 들었던 학생 신분이셨지 않습니까? 예. 곧바로 이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5.18을 언제 어떻게 접하셨는지, 5.18 때는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5.18 고등학생 때였죠. 저는 주로 5.18을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때는 다 보도도 통제돼 있었고,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그런 얘기들을,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그때 고등학교 때인데, 뭐 때문에 택시를 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 말이 충격적이어서 지금 기억에 남아 있을 거예요. 택시 기사가 그런 얘기를 막 했었던 기억이 나죠.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유언비어라고 했잖아요. 임신을 한 어떤 여성이 어떻게 됐고, 학생들이 어떻게 됐고, 어디서 몇 명이 죽었고, 그래서 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게 다 유언비어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 말을 그냥 다 믿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5.18을 경험했죠. 그래서 대학에 왔을 때, 저는 82년에 대학을 입학했으니까, 대학에 왔을 때 광주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같이 실습을 하거나 그럴 때 가까우니까, 우리 조에 광주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친구들이. 그렇게
저한테는 5.18은 그렇게 예. 그 광주에서 온 친구들은 그냥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늘 조용했고 예. 경상도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목소리도 크고 사투리도 막 크게 하고 막 술도 마시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광주에서 올라온 친구는 광주에서 의과대학에 온 친구들은 뭐 다 내성적이었겠어요. 다 조용한 성격이었겠어요. 그럴 리 없잖아요. 근데 광주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다 조용했어요. 예. 늘 이렇게 보면 슬펐고, 예, 그랬어요. 예. 그렇게 저한테는 이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고 대답을 못 들었고 그렇지만 들었던 얘기들이 늘 있었고 그러니까 추호도 의심을 안 했던 것은 우리 아버지는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냥 소시민인데 늘 야당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야당을 지지하고 늘 무슨 선거 나오면 그 박정희 대통령 욕 맨날 하고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광주에 대한 얘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한테 듣던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어린 시절에도 그냥 다 받아들였죠. 그 실체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저는 광주를 통해서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민주주의의 실체, 민낯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 순간에 각인을 한 고등학교 시절에 그랬죠. 근데 그 각인이 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전 세대들은 한국전쟁, 6.25 전쟁을 통해서 세상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관들이 그냥 각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 저는 그게 광주죠. 네, 5.18이죠. 국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했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하게 만든 아주 생생한 그 일이었던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접하시게 된 5.18인데 2011년인가요? 2년인가요?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서 또 이제 직접적으로 5.18 피해자들을 만나서 네. 상담을 네. 하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네. 그 전에는 이제 직접 얘기를 소문으로 듣거나 혹은 짐작으로 어떤 광주 시민들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아셨을 텐데 그걸 이제 직접 들어보셨을 때는 어떠하셨는지. 그 이후에도 광주 5.18에 대해서는 뭐 여러 경로로 사실은 많이 접했죠. 예. 아주 많이 접했고 점점 그 실체를 분명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광주 트라우마 센터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그 피해자 선생님들 그때 당시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던 분들 살아남은 생존자들 시민군들 그분들을 만나서 그때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그 시절 그 얘기 그때 그 현장에서 그 20대 30대 때 자기를 대면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얘기를 들었죠. 듣기 시작했죠. 분들의 얘기를 직접 이제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전에서 오는 얘기였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책이나 혹은 어떤 그 신문이나 혹은 뭐 다른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접하셨던 그런 거 말고 이제 당사자들의 이야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신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느낌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치유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뭐 놀랐다거나 충격적이었다거나 그런 것과는 좀 별개로 저는 그 이전부터도 그 80년대 그 시기에 광주 이후에 광주 피해자 그 자체는 아니지만 광주 그 시기에 그 군사 독재 정권 때 일어났던 수많은 고문과 그러면서 죽어나간 사람들과 그 바로 옆에 있었던 가족들과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 살아오신 분들과 이런 분들의 내상, 그때 내면을 너무나 많이 이미 듣고 있었고 치유하면서 그분들을 그 현장에서 심리적으로 같이 머물고 치유하는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때 5.18의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이건 상상도 못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 연장선상에서 그분들을 만났고 했는데 아주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그때 5.18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같이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이잖아요. 어떤 것을 겪었을지 이미 많이 알고는 있었는데 그분들을 직접 만날 기회는 없었던 거죠. 만날 수 있었고 만나서 그분들이 다 그 얘기들을 끌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현장에 같이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같이 넋놓고 울 수 있었고 위로할 수 있었고 그 얘기를 공유할 수 있었고 그랬던 것이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고통스러웠지만 좋았어요. 제가 그때 광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도 상담하고 또 제가 또 하는 개인적 일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마 광주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광주 트라우마 센터.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밤에 첫 비행기로 갔다 마지막 비행기로 그때 KTX가 없었어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무리가 되고 그때 허리가 많이 이제 가면 또 상담을 하는 밤에 수시간이 걸리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제가 좋았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러니까 이상하시죠? 보통은 힘들었지만 좋았다는 얘기예요. 예. 되게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니까 좋았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그 고통이나 그 이전에 그 80년대 그 시절에 고문당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5.18 그 당시에 피해자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는 함께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건데 저는 이런 표현도 이제 사람들이 되게 식상하게 저 자신도 식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5.18에 대한 죄의식 함께 하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저는 듣기가 되게 싫거든요. 그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고 생각을 해서 뭐 5.18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다, 죄책감이 있다 이런 얘기 무책임한 것 같고 무책임한 것 같고 그런 얘기 하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책임해 보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5.18 사진들을 그 전시하는 그런 게 암암리에 전시를 하기 시작했고 가서 보고 그래서 거기에 뛰어든 친구들이 있었고 분명히 근데 안 했단 말이죠. 네.
저는 아까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반신반의하거나 그게 유언비어라고 하니까 나는 정말 유언비어인지 알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그렇다. 철석같이 믿었고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함께 하지 않은 거죠. 그때 함께 하는 사람들이 또 겪은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아는 분들 중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아직 있는 친구 아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5.18에 대해서 할 때 저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연락을 안 했어요. 이렇게 답신을 안 했어요. 자격이 없다 나는. 근데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죠. 이런 게. 아니 또 그러면 좀 박사님께는 많은 스트레스과 부담, 5.18에 대한 어떤 미안함, 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때 광주 트라우마 센터 처음 시작했을 때 가기가 물리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수월치 않고 이게 뭐가 좀 무리가 되는 일정이었는데 그때 막 그렇게 불러줘서 고마웠고 늦었지만 그때라도 가서 그분들 피해자분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고 내가 조금이라도 거의 30년도 지난 이후에 그분들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간 거죠. 그래서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까요? 이 당신이 옳다. 여기 이 문장은 실은 지금 5.18 피해자들이나 광주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여러 어떤 그 모욕적인 말들, 5.18을 부정하고 뭐 북한군이 왔네, 뭐 5.18 뭐 현재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두환 재판이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광주 시민들의 어떤 싸움이나 희생을 모욕하고 폄하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은 광주 시민들은 굉장히 그런 말들이나 반응이 힘들어하는데 박사님이 어떤 내신 책의 문장이 광주 시민들에게 그래도 당신이 옳다, 광주 시민들이 옳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또 느껴져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옳죠. 광주 시민들은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고 아주 일관되게 옳았죠. 사회 정치적으로 광주 시민들은 옳을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고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옳았어요. 저는 그 부모님이 다 이북 사람이고 다 피난민이고 저는 그냥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저는 광주를 되게 자주 가거든요. 뭐 여러 이유로 자주 가는데 그쪽에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많이 갈 일도 많고 작년에도 몇 번이나 갔었고 근데 광주 가면 꼭 고향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혼자만 그런 거죠. 혼자만 그래요. 근데 옳다는 얘기 하다가 그랬는데 저는 광주 시민 편이죠. 저는 광주 시민 편이에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늘 옳으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가 전두환이 자연사 하도록 내버려두는 우리 사회에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전두환은 자연사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전두환이 지금 자연사 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자꾸 이렇게 찌깍찌깍 다가오니까 저는 마음이 되게 초조한 것 같아요. 처벌해야 해요. 그래서 광화문 앞에 지금 동상 무릎 꿇려놓고 아주 소극적인 것인데 저는 전두환은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치유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 트라우마 센터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그리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아픔을 또 치유하고 돌봐 오셨지 않습니까? 예. 5.18과 그 두 사건들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르지 않죠. 예. 네. 그 세월호 유가족 엄마들을 5월에 어머니들이 와서 안아주셨잖아요. 세월호 엄마들이 그때 그랬어요. 어떤 위로보다도 정말 그분들이 안아줬을 때 정말 따뜻했다. 정말 위로가 됐다. 그 트라우마의 본질이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두 분들이 그 두 엄마들이 만났을 때 깊은 위로를 줘요. 근데 트라우마의 본질이 국가폭력의 본질이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재미나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제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서 그 상담할 때 제 또래 그러니까 제 또래 저하고 동갑일 거예요. 예. 제 또래의 그 5.18 당시 시민군이었고 피해자였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그 한상균 위원장 아시죠? 예,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고등학교 때 광주를 경험하고 했던 어떤 그 광주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 지금 쌍용차 해고 노동자 그 트라우마의 한복판에서 지금도 그냥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어요. 예, 다 그렇고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안산이라는 곳은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들, 목포에서 올라오신 분들, 전라남도 어디서 올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가족들 중에는 광주가 고향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중에 그 5.18 피해자도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되게 가슴이 아프죠. 예. 왜 이렇게 아픔이 계속 이어지고, 아픔을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같은 사람들이 왜 자꾸 받는 것일까? 제가 이제 뭐 선택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있는데 선택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안산에 보면 지역의 특성상 그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피해자가 많은 곳에 이렇게 올해 15년 전부터 여러 피해 현장에 갔는데 굉장히 그쪽 지역에 계셨던 분들, 고향이 그쪽인 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죠. 너무 가슴 아프죠. 예. 고문 피해자, 80년대 고문 피해자도 다 전라도 땅에 계신 분들이에요. 예. 여수에, 목포에, 진도에, 광주에, 계야도, 뭐 군산, 예. 간첩으로 조작돼서 다 파탄 났던 분들이 다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래요. 예. 5.18의 피해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을 만나보셨겠지만 그 중에 혹시 특별히 좀 기억나는 분이 계시다면? 한 분 한 분 다 기억나요. 예. 특별히 어떤 사람만 기억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다가 그 어떤 자기 삶의 거의 죽음 직전까지 극단적인 끝까지 갔던 분들이고 그 극단적인 끝까지 갔던 얘기들을 한 개인마다 다 사실은 듣고 같이 그랬던 거잖아요. 치유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한 분 기억이 안 나는 분 없죠. 예, 그런데 그냥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도청의 마지막까지 있다가 마지막 함락 때는 무너진 그때까지 이제 마지막에 있었는데 계엄군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총을 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살아났던 생존자지가 끌려가서 이제 뭐 말도 못하는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때 그랬어요. 도청 앞에 그때 있었던 그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나 봐요. 제가 나중 가서 그 나무한테 가서 막 얘기를 너무 억울하고 진상규명도 안 되고 다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 나무에 대고 막 얘기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던 것이 지금 생생한데 나무야 너는 다 보지 않았느냐? 너가 말해라. 그때 자기가 보기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이제 사망자로 인정이 된 사람이 그중에 일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 여전히 서 있으니까 그때 가서 그랬대요. 나무야 넌 그때 다 봤지 않냐. 네가 얘기를 해라. 말 좀 해봐라.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그때 같이 막 울었던 생각이 나요. 예. 그 생각이 나요. 5.18이 40주년이고 5.18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네. 한국인들에게 여러 가치 의미를 지니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대명사가 됐습니다. 네. 40주년 이후에는 아까 이제 뭐 전두환 처벌도 얘기하셨지만 5.18이 좀 어떻게 돼야 될까? 아직 물론 진상규명도 안 됐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런 과제들 말고 박사님 보시기에 네. 뭐가 좀 필요할까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그 시효가 없이 끝까지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그것 외에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겪고 지금 하루하루 그 이후에 40년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온 생존자들, 부상자들, 생존자들, 고통을 당했던 그분들 유가족들과 그때 돌아가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일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야 그분들의 그 세월의 억울함, 그 상처, 그 고통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억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깊이 사랑을 표하는 일들을 남은 생 동안 우리가 같이 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전달해야 된다. 사망자와 그때 돌아가신 분과 그렇지 않지만 피해자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지난해 5.18 그 기념일에 대통령이 피해자 가족을 이렇게 안아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그걸 대통령께서 그냥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사회적인 치유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5.18이 뭐 어떤 것이었냐는 질문을 사실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꼭 광주를 겪어야만 5.18을 얘기할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죄의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그랬어요. 부담돼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그랬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 이 좀 속물적인 질문인데 이게 궁금해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땅차나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5.18 트라우마 센터. 아니 이게 돈도 하나도 안 되는 일인데 박사님은 그러면 도대체 왜 어떻게 그 생계를 꾸려 나가시냐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밥 먹을 정도의 돈만 벌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실은 돈 안 되는 일인데 왜 이거를 하실까?
어떤 계기가 그것도 5.18 때문일 거예요. 그런 게. 예. 예. 그런 근본인 거죠. 예. 죄책감.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들어와가지고 그때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고, 그래서 그때 한여리를 살려내라. 그래서 학생들이 그 세브란스 병원 그 응급실 앞에 진을 치고 다 한동안 있었죠. 그때 이제 본과 4학년 때 실습하는 동안이니까 그냥 병원에서 사는 기간이었으니까 그때 그 와중에 그냥 학교만 다녔어요. 예, 학교 다니고 그 학생들 그 소란한 틈에서 학교 다니고 실습하고 예, 무사히 졸업하고 예. 한여리를 살려내라. 그때 그 구호가 예, 그래서 항상 그 세브란스 병원이 최루탄으로 이제 막 범벅이 되고 또 그래서 해산시키고 그런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실습하고 졸업하고 시험 보고 예, 의사가 되고 예, 그랬어요. 물론 이한열군 장례식 때 그때 그 거대하게 시청까지 가고 그 마지막에는 그때 의과대학생들도 예, 6년 내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 최초로 의과대학생들도 우리도 다 나가자 그래서 그냥 다 시위에 다 나갔었죠. 물론 마지막에 장례 행렬 그럴 때는 같이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같이 했지만 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라기보다 나만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녔죠. 네. 너무 자책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니까 저는 사실 5.18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트라우마 센터에서 그분들을 치유를 할 때 만났다는 것 외에는 1980년도에 5.18과는 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한 번도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내가 이런 질문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이제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내 인생의 5.18이라고 물으니까 되게 이제 원시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 번도 한 번도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보거나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든 그냥 마음속에서 누르거나 그냥 외면하거나 옆으로 치워버렸거나 생각 안 하려고 했거나 그리고 뭘 이렇게 댔세나 생각을 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도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자격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왜냐하면 그 상담을 하면서도 알았지만 80년도 그 시절에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삶이 짓이겨지고 으깨지고 이랬던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물어봐서 처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시적인 감정들을 되게 정리되지 않는 감정을 그냥 이렇게 막 얘기하게 되네요. 네,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